자, 반갑습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민법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우리가 지금 기본 강의 들어갈 건데 기본 강의 할 때 기출문제 분석이 먼저 돼야 우리가 공부할 방향이 제시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제 40문제로 바뀌고 첫 시험이 33회 시험인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분석하고 또 거기서 정답은 어떻게 전개돼 가는지 틀린 지문 위주로 X지문 위주로 한번 해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양원이고요. 유튜브나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회 공인노무사 민법 분석 및 총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판례 문제, 사례 문제, 박스 문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얘기들이어서 올해는 이제 관건이 편별 문제가 중요한데 봐보시면 총칙 15문제, 채권 총론 10문제, 채권 강론 1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25문제 시절에는 민법 총칙에서 12문제 그리고 채권법에서 13문제 요 정도가 출제가 됐던 거예요. 출제가 됐었는데 요게 이제 40문제 체제로 바뀌면서 민법 총칙이 15문제 그리고 채권법이 총칙, 각칙으로 나눠서 각칙에서 15문제 그리고 총칙에서 10문제 그래서 총 합쳐서 2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 거죠. 그런데 시험 보기 전에 많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법 총칙이 12문제, 채권법이 13문제, 25문제 시절에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민총 20, 그다음에 채권 20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민총에서 20문제를 이렇게 출제하게 되면 사실 아주 잡다한 다른 시험들로 보자면 20년 전, 30년 전 수준의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야 돼요. 주로 이제 우리 시험은 판례 가지고 정답을 물어보는데 그 판례 정답을 물어보는데 판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문 판례가 아니라 아주 이론적인 거. 근데 그 이론적인 게 사실 그 정답으로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다른 학설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20문제가 절대 출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15, 16 민총에서 15, 16 채권법에서 이제 이 25, 24 이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예측한 대로 15개, 25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맞아요. 사실 채권법이 워낙에 민법의 꽃이죠. 민법의 꽃이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게 다뤄줘야 돼요. 다만 조금 이제 사실 그 채권법에서 총칙이 어렵고 각칙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총칙이 좀 더 나오고 각칙이 조금 더 줄어들고 요게 적정한 비중인데 근데 양으로 보자면 각칙이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죠. 15개, 10개 이렇게 나왔죠. 근데 내년도 시험에서는 12개, 13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12개, 13개. 어쨌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각칙에서 채권 각칙에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요거예요. 사실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과거에는 공부를 이렇게 해왔어요.
민법 총칙 공부하고 그다음에 채권법 공부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1차 시험이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이게 반만 맞아도 그러니까 50점만 맞아도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뭐 경영학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점수를 내고 민법은 많으니까 너무 양이 많으니까 반만 맞추고 과락만 넘기자 이런 작전을 쓰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자면 민법 총칙만 공부하고 채권법은 공부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제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이 채권법을 공부하고 민법 총칙을 공부하면 훨씬 쉬워요. 근데 이제 역전이 됐기 때문에 25문제, 15문제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채권법을 잘 알고 민법 총칙은 예를 들면 제껴도 붙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25년도 대비 강의에서는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거꾸로 채권 각칙에서부터 총칙 그리고 민법 총칙 이렇게 갈 것이다.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채권법 공부를 하자. 그리고 민법 총칙은 그러고서 보면 되게 쉬워진다, 사실. 민법 총칙만 따로 공부하면 되게 어려운데 채권법을 공부하고 민법 총칙을 공부하면 되게 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거나 채권 총칙 우리 채권 강론 15개, 채권 총론 10개, 민법 총칙 15개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문제가 37문제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를 많이 물어본다. 그 다음에 사례 형식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죠. 7문제는 사실 많은 분량은 아니에요. 요거는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문제 내외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문제. 정답 조합형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옳은 거냐, 어떤 게 틀린 거냐, 이런 것들을 조합해 놓은 문제예요. 근데, 박스 문제는 좀 더 정확하게 정답을 알아야,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긴 한데, 다만 이제 거기는 또 테크닉이 좀 들어가면, 문제 푸는 테크닉이 들어가면 좀 쉽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또 객관식 강의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훈련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들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12개, 13개. 그 다음에 이제 긍정형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긍정형 문제는 뭐냐면 우리 문제가 보통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한마디로 틀린 걸 고르면 되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틀린 걸 고르면 되는데 틀린 거 고르는 것이 좀 더 쉽죠. 근데 옳은 것은 그렇게 나오면 이게 옳은 게 뭐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어렵다. 네, 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네, 요게 있습니다. 수험생들 말씀을 빌리면 교수님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다만 끝나고 나서 제 객관식이라든지 OX 문제집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40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기존에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내용들 이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시험 예를 들면 별이사 시험이라든지 다른 시험에 이미 기출문제로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분석해서 다른 시험 기출문제를 넣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점수가 좀 잘 나오더라. 그래서 이번에 합격했노라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제가 열심히 올려드릴 건데 올려드리면 잘 따라오셔서 우리 내년도 시험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해볼 텐데요. 일단 틀린 지문과 그리고 정답 지문 요것만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이제 문제 푸실 때 꼭 이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렇게 X를 해보는 거예요. 아, 틀린 걸 찾으라는 것이구나. 옳은 것은 그럴 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정확하다. 거기서 봐보면 이제 4번인데 정관 변경을 초래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보시면 처분하는 것이나 편입하는 것이나 이게 정관 변경을 초래한단 말이죠. 정관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다. 정관 변경이 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 이거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죠. 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그게 목명사 자리다. 목명사 자리. 이사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서 이 자가 자산에 관한 규정. 근데 재단법인의 이 기본재산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입을 해도 결국 정관 변경을 초래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는 또 이렇게도 출제가 될 것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여기서 요 말이에요. 옳은 것은 그러면 옳은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치고 푸시라고요. 옳은 것은. 근데 1번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우리 주물종물에서 참고로 이 주물종물은 물건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물과 종물이다. 네,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죠. 우리 2번 종물은 주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 주물과 종물은 물건이 두 개인 거예요. 근데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독립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구성 부분이 돼버리면 구성 부분은 그냥 물건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2번이 맞는 설명이 된다. 그 다음에 주물이 처분해서 제외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주물을 처분하면 종물은 수반하죠. 네. 그렇지만 그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종물을 주물의 처분해서 제외하는 당사자의 특약 요거는 유효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면 종물이 된다. 근데 이게 주물이 상용에 이바지해야지 되는 것이지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죠. 네. 그래서 TV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다 라고 한다. 우리 종물 요건에 보시면 상부독동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상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해야 된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에 물건과 물건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와 권리 상호 간의 관계에는 유추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권리와 권리 상호 간의 관계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 개념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된 권리를 압류를 했어. 그럼 종된 권리도 같이 압류가 되는 거죠. 주된 권리가 처분이 되면 종된 권리도 같이 처분된다, 수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다. 3번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A와 그 대표자 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이게 대표자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답이 1번인데 갑이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요게 외형설에 따라서 법인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도 유추 적용이 돼요. 근데 갑의 행위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냐함을 을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A는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근데 외형상 그게 법인의 불법 행위, 법의 행위로 인정되면 그 법인이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그것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어.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A가 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체크하고요. 여기서 1번 대여금 채무의 이행치에 따른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는 그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근데 이거 아세요? 지금 사실 이게 조건과 기한은 민법 총칙 파트이긴 한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채권법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갖다 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얘는 민법 총칙의 탈을 쓴 채권법 문제인 거죠. 그만큼 채권법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중에 1번 대여금 채무 이행치에 따른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 요거는 기한 없는 채무가 되죠. 기한 없는 채무가 돼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이 지연손해금 채무와 우리 부당이득 반환 채무 같은 게 그렇죠. 대표적으로 금전 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나 부당이득 반환 채무, 이것들은 기한 없는 채무다. 그래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자, 2번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 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없다. 우리 채무자의 승낙, 요거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도 있죠.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도 있다. 안 하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같이 이행계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될 때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변제기는 상계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도래한다. 근데 이게 이행계 정함이 없는 채권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상계적상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되는데 대동변성금이죠. 대립하는 채권이 있어야 되고 동종류의 채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되죠. 성질상 금지되면 안 되고 성질상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금지된 것이 아니어야 돼. 네.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돼. 그런데 이행계 정함이 없는 채권은 바로 채권 성립 시에 이행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성립 시에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이행 청구를 했는데 안 주면 이행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계는 그때부터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다. 상계의 의사표시한 시점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4번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령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 기본적으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묵시적 약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 5번에 당사자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붙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관련해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주죠. 그냥 시험용으로 보자면 기형이다. 기형. 기정은 아니야.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아니라 은행이 칼자를 쥐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제척기간과 소멸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게 정답 2번인데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조사해야 될 사항이죠.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야 하는 거. 이게 우리 변론주가 제공되는 거. 이게 소멸시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래서 2번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2번인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 대리권은 소멸한다. 영업 허락이 있게 되면 법정대리인 대리권도 소멸해버린다. 2번이 맞죠.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후에도 친권자는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법률행위가 이미 있은 뒤에 그 동의를 취소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 취소가 철회의 의미인데 철회는 효력이 생기기 전에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있기 전에 철회를 했어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더라도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자신의 의사 없이를 철회할 수 있다. 요게 철회는 악의자는 못하는 거야. 악의자는 못한다. 최고는 악의자가 할 수 있어. 확답 초구죠. 근데 철회는 악의자가 못해. 이렇게 해주자고요. 최악 동그라미다. 최고는 악의자도 할 수 있어. 최고는 악의자가 할 수 있는 게 최고는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추인할 건지, 취소할 건지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물어보는 것까지 말리지는 않아. 악의자한테. 근데 악의자한테 철회권까지 인정해 줄 건 아닌 거지. 이거 나중에 무권대리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무권대리 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에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근데 우리 피성년 후견인은 이게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도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속임수를 썼어. 그렇다고 해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 거죠. 동의받은 것으로 해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미성년자와 우리 피한정 후견인에서만 그래.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에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법정대리인의 선의 또는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우리 원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선의 악의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선의자는 현존이익, 악의자는 이익이자 손해배상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 제한능력자 같은 경우는 악의자일지라도 언제나 뭐만?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5번도 틀렸다. 달라질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7번 가셔서 보시면 갑은 을에 대하여 2023년 10월 17일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3년 10월 17일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 채권
기업권을 갖고 있다. 네, 여기서 우리 기업권 갑유를 상대로 2023년 12월 20일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 갑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 외에 최고로서 효력을 갖는다. 이게 소 제기를 했다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6개월 내에 다시 소 제기를 하면 원래 소 제기했을 때 이 시효가 중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 같은 역할을 한다?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틀렸는데 니은번 보시면 갑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병의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지게했다면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제기를 한 것이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시효 중단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죠. 이게 원래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걸 채무자에게 대항은 못할지라도 만약에 소를 제기를 했어. 그러면 권리에 잠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디귿번 갑유를 상대로 2023년 12월 20일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4월 20일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갑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월 17일부터 다시 진행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10월 17일 이때가 아니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이렇게 된다. 10월 17일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 조문을 그대로 적용한 것들 뿐입니다. 정답은 1번. 자, 8번 문제 가시면 착오로 인한 의사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정답 1번인데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의 변경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착오로 이루한 취소권 행사는 신의 측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게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그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돼서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굳이 취소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뭐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위였었는데 이게 법령의 개정으로 불이익이 없어졌어. 그러면 취소하면 안 돼. 이 말인 거죠. 이번에 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피한 후 착오로 이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근데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과실로 착오에 빠진 사람, 이 사람은 취소할 수 있는데 그거를 배상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다. 근데 다만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착오 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거를 우리 취소를 했을 때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학설의 많은 견해이지만 근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판례에 따라가고 있는데 이 불법행위를 검토해요. 근데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인데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착오 취소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질 게 아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착오로 이루 의사피해를 취소하려는 자. 이 취소하려는 자가 표의자가 되죠. 표의자는 취소할 걸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거.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을 증명해야지 되죠. 그런데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근데 요거는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법률에 관해 경과실로 착오를 하는 경우 표의자는 그것이 법률이 중요분에 관한 것이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경과실은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중요분에 관한 착오가 됐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전문가의 진품 감정서를 믿고 이를 첨부하여 서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서와가 위작임이 밝혀진 경우 매수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배에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하자가 있는 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나중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한편 뭐도 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도 있다. 모르고 했으니까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이다. 이 사건 5번도 아주 유명한 판례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8번 정답 1번.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통정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정의 표시. 4번에 보시면 악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손해의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손해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 갑을병 이렇게 갈 때 병이 악의 제3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정이 선의가 되면 전득자가 선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전득한 선의 제3자도 보호를 해주는 거죠. 선의 제3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이렇게 통정의 표시 같은 악연의 고리가 있어. 그러면 중간에 어떤 사람이 선의로서 그 악연의 고리를 끊어주면 그 뒤부터는 안 따져요. 그런데 앞에 사람이 악이네? 그러면 어쨌거나 중간에 한 사람 선의가 들어가면 된다.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기 강박과 관련해서 4번에 보시면 계약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계약의 상대방은 그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요게 계약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서 상대방을 기망했을 때 이 대리인이 제3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원래 우리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 있을 때 그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야.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대리는 그런 제3자가 아니니까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기친 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냥 따지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대리인이 사기를 쳐서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취소했더니 나 그런 거 몰랐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다. 자, 11번. 무권 대리 및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우리 정답은 2번인데 민법 제135조의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데 그건 그 사람한테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책임져야 된다. 2번이 맞죠. 그 다음에 1번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대리권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썼어. 그러면 이때도 대리권 남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에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묵인한 것. 이런 걸 명의대여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대리권 수요 표시가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 4번에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민법 제120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 행위가 행해진 경우 성립할 수 있다. 우리 이제 120조 표현대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인데 그 권한이 기본 대리권, 임의 대리권, 법정 대리권, 또 125조, 129조 표현 대리권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우리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 이것들은 X 권한을 가지고 거래를 하던 그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한 후에 같은 거래를 했을 때 이때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되는 것인데 그 권한을 벗어나서 다른 행위를 했어. Y 거래를 했어. 그랬을 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로 간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에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근데 이거는 아주 많이 나오는데 복대리가 나면 무조건 표현 대리가 돼요. 그냥 복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신다.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틀린다. 복대리는 언제나 표현 대리가 돼. 그냥 이렇게 풀어갑니다. 자, 12번 보시는데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4번 유언은 생전행위이다. 유언은 생전행위이다. 그랬는데 생전행위가 아니고 사후행위죠. 사후행위 또는 사인행위라고도 하죠. 사후행위는 그 행위자의 사후에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을 하고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사후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4번 정답. 그 다음에 13번 임의 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임의 대리인의 권한과 관련해서 먼저 기억번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그 부동산의 매도 해당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할 권한이 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사람이 어떤 대리권을 갖고 있는지는 이제 수권행위를 해석해 보면 되는데 보통 우리 계약을 했을 때 계약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대리는 계약금을 받을 텐데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을 때 그런데 중도금, 잔금, 수령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은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는데 다만 요건 없다. 취해서 처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다. 취소권을 바로 갖는 건 아니야. 해리권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만약에 대리인이 착오로 또는 사기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취소권이 생기는데 그 취소권이 본인에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 생기는데 대리인이 그냥 취소하면 안 되는 거죠.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돼. 해제하고 싶어도 별도의 수권을 받아서 해야 돼. 그 다음에 사오라 그랬는데 처분하는 거. 처분하라고 시켰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처분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 근데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된다.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된다. 합의 해제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 통상의 오피스텔 분양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우리 복대리인 선임, 임의 대리인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 되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그다음에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승낙이 명시적, 묵시적 승낙으로도 가능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런 경우는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서 이건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 실적이 좌우되기 때문에 명시적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시적 승낙이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습니다. 리을번 보시면 원인된 계약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수권행위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 임의 대리인의 권한과 관련해서 문제되는데 이게
대리권 소멸의 원인과 관련해서 여기 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의 원인으로서 본인이 사망했을 때, 또 대리인이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했을 때,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그리고 나오는 게 임의대리 특유한 소멸의 원인으로서 철원이다. 수권행위 철의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근데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또는 수권행위 철회 이것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회되지 않았어도 소멸하는 거죠.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해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 문제로 가시면 14번에 엑스토지 소유자인 갑이 사망하고 그 자녀인 을과 병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병은 을의 예전 범죄 사실을 사법당국에 알리겠다고 을을 강박하여 X에 관한 을의 상속 지분을 병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형제간에 아주 힘든 사람들이네. 그래서 병이 을을 강박해서 야, 너 지분 나한테 넘겨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직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난 을은 한 달 뒤 그간의 사정을 전해들은 정에게 X에 관한 자신의 상속 지분을 매도하고 을이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맞춰준 후 5년이 지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 일단 여기서 정답은 5번이에요. 을이 병에게 증여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강박을 당해서 증여를 했네요. 강박을 당해서 병에게 증여를 했는데 이걸 취소하지 않으면 일단 증여계약은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아직 취소하지 않은 걸 전제로 해서 그걸 안 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은 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을 봐보면 1번 을과 병의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우리 이제 강박이 문제되고 있는데 강박은 반사회질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강강세무비로 좀 기억을 해볼 건데 이것들은 반사회질생이가 아니다. 특히 강박, 강제집행면탈, 세금포탈, 무과건물의 임대, 비자금 임치 같은 것들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네. 2번에 을이 병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이다. 우리 이게 비진의 표시냐? 비진의 표시 아니다. 특히 강사명 이것들은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강박을 당해서 증여했을 때 또 지금 내는 게 최선이야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 그다음에 명의대요. 이것들은 비진의 표시는 아니다. 그다음에 3번에 을과 정의 매매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을이 정에게 그걸 지분을 판 거잖아요. 공서양속에 반할 일이 없는 거지. 예, 자기 지분 판 거니까.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에 을은 강박을 이유로 병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을은 강박을 이유로 병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미 뭐예요? 5년이 지나버렸죠.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 원래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불안에서 벗어났죠.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그러면 3년이 지나버렸잖아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엑스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 허가는 받지 않았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요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걸 전제로 했을 때 이게 유동적 무효가 돼버리죠. 네. 근데 이때 기억번, 가분을에게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그게 맞는데 니은번 보시면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루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리 유동적 무효 상황에서 협력 의무는 있죠. 협력 의무가 있는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협력 의무 불이행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유동적 무효에서 해제는 딱 한 가지, 계약금 해제, 요것만 돼요. 계약금 해제만 된다. 다른 해제는 다 안 돼. 네.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이거 보시면 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여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근데 유동적 무효에서는 아직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확정적 무효가 된 후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고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보시면 일단 4번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손배 예정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손해는 물론 특별 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된다. 예정액 속에 통상 손해, 특별 손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네, 이 말인 거죠. 그 말은 특별 손해라고 해서 나중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4번 맞는 설명이 되고요. 1번부터 봐보시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 발생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예정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까지는 증명을 해야지 되죠. 근데 손해 발생 및 액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이게 특별손해죠.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배상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을 하는데 그때 원죄를 기준으로 그걸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느냐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고 이행기까지라고 한다는 거죠. 이행기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소유권이 된 채무가 미행불응이 되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게 되는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 체결 시부터 진행된다. 근데 이게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손해배상 채권이 생겨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 시부터가 아니고 이게 채무불이행 시부터 이렇게 말한다. 그 채무불이행이 이행불응이죠. 그래서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5번에 불법행위로 영업용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그에 따른 휴업손해는 이게 특별손해가 아니고 통상손해다 이렇게 봐야지 맞죠. 이게 일부 멸실이 돼서 장사를 못하게 됐어. 당연히 그런 건 통상적으로 생기는 손해인 거죠. 그래서 특별손해가 아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갑에 대하여 을 및 병은 1억 8천만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을과 병의 부담 부분은 각각 3분의 1과 3분의 2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 을과 병이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5번 정이 을 및 병의 부탁을 받아 그 채무를 연대보증 정이 지금 연대보증을 한 거예요. 갑에게 미 1억 8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정은 을에게 1억 8천만 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다 구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어쨌거나 을을 보증한 것이고 또 한편 병을 보증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을한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병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5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보시면 을이 갑으로부터 미 1억 8천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병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다. 이게 1억 8천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으면 혼동이 되죠. 혼동으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해. 근데 이거는 자기 부담 부분만큼 절대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1억 8천만 원의 을 및 병이 3분의 1,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3, 6, 18. 6천만 원만. 6천만 원 한도에서 소멸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1번 X다. 2번에 을이 갑에 대하여 9천만 원의 반대 채권이 있으나 을이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 병은 그 반대 채권 전부를 자동 채권으로 하여 갑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을이 상계할 때는 9천만 원을 가지고 다 상계를 할 수 있어요. 그때 병이 안 하면 이제 병이 상계할 수도 있는데 전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을의 부담 부분만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천만 원 전부가 아니고 6천만 원 범위에서만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병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했어. 그러면 이게 절대적 효력이 있죠. 근데 그게 시효 중단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이제 이행 청구에 절대적 효력이 있는데 이행 청구가 있으면 기한 없는 채무에서는 이행 지체가 되고 또 이행 청구로 인해서 시효가 중단되죠. 이것들이 다 같이 절대적 효력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들은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는 것들, 변대공하고 이경상면, 혼소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중에 이제 이행청구와 관련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4번에 갑일에게 채무를 면제해준 경우 병도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을에게 채무를 면제해줬다는 것은 을은 채무를 이제 완전히 면제받은 것인데 병한테도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다 면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을의 부담 부분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부분에서 채무를 면한다. 그러니까 6천만 원 빼니까 이제 뭐예요? 그 6천만 원 빼니까 1억 2천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18번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 1번인데 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에게 전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채구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채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 시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8번 틀렸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19번 채권자 대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근데 이게 기억번 피보전 채권이 특정 채권인 경우에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우리 원래 채권자 대의권에서 피보전 채권과 관련해서 예,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한 것은 그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 문제이고 특정 채권일 때는 그게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 보전에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임대인의 임차 목적물 이도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인정해 주는 거죠.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디귿번 채권자 대의권도 채권자 대의권의 피대위 관리가 될 수 있다. 채권자 대의권, 채권자 취소권이 다 채권자 대의권의 피대위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 20번 문제 보시면 갑은 을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병에 대한 1억 원의 대금 채권을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정에게 양도한 후 이를 병에게 통지하였다. 여기서 보면 갑이 을한테 물품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병한테 1억 원의 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정에게 양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통지를 해줬다는 거죠. 그때 갑이 정을 상대로 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번 갑의 일에 대한 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정은 이를 갑에게 원용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런 상황인데 이 피보던 채권이 만약에 소멸했다. 그러면 채무자가 직접 수익자가 되겠죠. 그래서 을이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도 원용할 수 있다. 갑에게 원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사람도 채권자 취소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될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도 직접 수익자가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소멸시효편에서 찾아보시면 나온다. 니은번 을의 정에 대한 채권 양도행위가 사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정의병에게 양수금 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갑은 원상의 법으로서 정의병에게 채권 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원래 우리 이제 채권 양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통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취소해서 다시 돌아갔어. 그러면 이제 정이 취소돼서 돌아갔다는 것을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권 양도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근데 디귿번 을의 정에 대한 채권 양도행위가 사행위로 취소되어 원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갑은 을을 대비하여 병에게 대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을이 가지는 권리를 이게 대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 대비하여 지급 청구할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 이제 채권의 대위권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런 구조잖아요. 을, 정 이렇게 돼 있을 때 갑이 피보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피대위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는 그게 뭐예요?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서 이 을의 행위가 단지 갑과 정 사이에서만 무효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을한테 들어간 게 아니야. 을한테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피대위 권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21번 문제,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